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현안에 대해 율사 출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자, 오늘 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수처가 일찍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글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공수처 설치가 무소불위에 관한 검찰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검찰 개혁의 핵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 그랬고. 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99%를 경찰로 넘겨줬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해놓고 공수처는 또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과 안 맞는 거죠. 예. 왜 그러면은 공수처는 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다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거 갖고 와가지고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권력에 편향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경우 누가 견제하냐 이거예요. 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예전에는 공수처에 대한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어쨌든 이 검찰의 문제점, 검찰 권력의 비대화는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을 안 주고 기소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거의 99%다 분리가 됐고, 예. 일부 분리를 경찰의 수사 역량이 올라온 시점에 예. 수사권을 다 빼서 수사권을 없애고 다 경찰이 주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왜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거든. 예. 검찰 개혁하자면서 제2의 검찰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태섭 의원이나 민주당의 또 누굽니까?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속성, 권력기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피상적으로 좀 개혁하자고 나서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검찰이었어요. 예. 정치검찰을 없애야 되는데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검찰을 없애야 되잖아요. 정치검찰을 없애려면은.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죽어있는 권력은 진짜 난도질한 게 지금까지 검찰이 행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들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인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 다 내쳤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추미애 눈치만 보는 검사들이 전부 영전해가고 출세하잖아요. 예. 이게 정치검사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일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면 기소하고 수사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필요 없는 조직이고.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공수처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명국가에서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예. 그러면 의원이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거는 명약 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탄핵 대상이 돼요. 예. 그런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없어. 왜?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제3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을 이런 국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예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공수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전부 수사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수사나 조사 경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삭제해서 조사 경험 5년 이상도 삭제를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민변 출신들이 들어오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예.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냐 이거예요. 예.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비판 의식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계는 지금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사실상 예.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 대응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고요. 예. 이제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물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문정권의 편향적인 인물을 추천한다 그런다면은 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홍보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인사청문회에서도 견제할 방법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문회 보고서가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20몇 명을 임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이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본인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적격이라 판단하면은 예. 뭐 국회의 그런 청문회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양반이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가 큰 견제 수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열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 그 비토권을 계속 행사 안 하고 중립적 인사를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 그 과정에서 그쪽 사람들도 추천하자라고 했고,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문재인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신현수 예. 변호사나 이석수 변호사까지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까지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제안하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넣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도 우리가 다 좋다 그랬는데 예. 민주당이 다 걷어찼어요. 걷어찬 이유는 뭐냐? 예. 결국 야당의 그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에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실상 비토권은 민주당이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 논의됐던 중립기관이 추천한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도 하겠다고 지금도 찬성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그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고 뭐 당 이야기도 해볼 텐데 일단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원래 9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당내 반발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혹시 당내 분란에 어떤 야기시킬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보는 또 눈도 다 다르고 시각도 다른가 보니까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인해서 대통령 권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여러 차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과를 했지만은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사과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과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10번의 사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100번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탈당했던 그 정당이랑 다 같이 하나로 뭉쳤을 때도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개인적인 인연은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 당원으로서 또 당인으로서 당의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당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한 발 나가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1위를 한 조사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뭐 여당 후보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야당 후보로 나올 것 아니냐. 그 중에서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과거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당내 반발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기도 한데 융합이 잘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나중에. 글쎄 그거는 뭐 아직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문제를 미리 당겨서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검사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것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우리 당이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후에 정치를 하고 지금 같은 그런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크게 이렇게 당내 분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위 뭐 반문재인 전선, 반문재인 연대 비슷한 건데 뭐 나중에 안철수, 금태섭 뭐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뭐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문 연대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은 뭐 아직까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민주당의 그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뜻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재호 고문이랑 인터뷰를 했더니 무조건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지금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은 예.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는 용광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문재인 기치를 내보는 분이면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선출해서 거기서 선출된 후보가 나서면 되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거를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복당이 되는데 홍준표 의원만 복당이 안 된 거는 뭐 지도부와 불협화음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빨리 복당해야 된다 이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의원님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실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징계위 구성이라든가 징계 절차라든가 징계 사유라든가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미애 장관이 정해놓은 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반법률적 반상식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뭐 결과도 뻔히 다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윤석열 징계의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논리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시나리오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결과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뭐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이나 효과는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임서를 흘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되고 법원에서 한번 이제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법원 판결로. 그러다 보니 갑자기 또 뭡니까 정직서를 또 실제 언론에 흘려가지고 또 여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직이 됐든 해임이 됐든 간에 이 절차의 불법 부당성으로 인해서 만약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은 국민적 저항이나 국민적 비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됐고 이제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재보궐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죠. 이처럼 야당에서는 속속 부산시장 후보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여당 내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분 바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오늘 전화를 연결해서 국회 현안 그리고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두루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를 보내게 됐습니다. 예. 야당은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협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현재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예. 현상적으로는 여당의 독주로 비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안들이 대부분 갑자기 생긴 현안들이 아니라 오래 묵은 그렇죠. 현안들이거든요. 예.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가 되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예. 그런 차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결을 짓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현상적인 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영미식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수결주의와 책임 정치의 원리에 입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3분 2 가까운 것을 가진 여당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국민의 평가를 얻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라고 하는 게 뭐 의원님도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뭐 토론과 논쟁의 장인 것이고 예. 합의와 협의라는 뭐 그런 무기도 있는데 이게 뭐 지금의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늘 이렇게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끌고 가려고 하고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뭐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좀 내재돼 있는 정치 문화랄까요, 뭐 토랄까 예. 그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 토론하고 타협을 해서 뭐 중간 혹은 뭐 세력 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절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들이 토론 문화고요. 국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독식을 하는 그런 게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보를 부정해서 타협을 하면 마치 좀 비겁하거나 뭐 사꾸라가 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타협과 절충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총장님은 뭐 정치 시작을 YS 막내 비서관으로 시작하셨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우리 정치가 그래도 좀 한 발짝 발전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똑같다고 보세요? 우리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겉모양의 모습들은 많이 좋아졌죠. 예. 이제 우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육박전을 벌이는 이런 보기 흉한 모습들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나아졌고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타협, 합의 이런 문화는 상대적으로 후퇴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의 본질, 국민들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정치의 모습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예,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 지금은 오히려 조장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필리버스터 종결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에 투표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 뭐 본회의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어제까지 하면 한 6일 정도 진행한 겁니다. 예.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토요일부터는 이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 국회가 이 필리버스터로 골몰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예. 그런 판단들이 있었던 거고요. 6일 정도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야당도 하실 이야기들은 충분히 했지 않는가.
그런 판단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총장님은 그 계속해서 부산 재보궐선거 하마평이 오르는데 마음 결정은 아직 안 하셨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 뭐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총장님 이름을 올려서 뭐 오늘은 가상 대결까지 벌였더라고요. 예. 언제쯤 결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니까 예,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뭐 의장님이나 주위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출마를 결정하면 사무총장직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무총장 공무원이니까 이건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벌써 뭐 대여섯 명 정도가 출마하겠다 얘기했는데 여권에서는 안 보입니다, 인물이.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갈 사람은 김영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럼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은 뭐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후보가. 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예. 그래서 더욱이 저보고 이제 출마를 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부산은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오늘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예. 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 벌판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할 역할이 예. 있고 부산에 또 이바지가 된다 그러면 뭐 할 역할을 마다하고 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제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예. 마땅한 선택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총장님 부산에 여러 번 출마했습니다만은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출마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처음에 예. 귀향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 좋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것 같고요. 예.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어떻습니까? 부산 또 PK 분들에게 염원인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특별법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 진행상은 어떻게 되고 있죠? 다 아시지만 민주당은 거의 당론으로 1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별법을 제안을 했고 제출을 했고요. 예.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산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별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처리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예. 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뭐 등등의 절차가 있고 또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시켜주는 그런 좀 요식적인 절차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간다 그러면 2월 국회에서는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코로나가 심해진 부분 그 여권에서는 계속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부산은 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가상 대결에서도 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계속 뒤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또 보고 계시겠지만 그 만일 출마하신다면 돌파 카드도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 그대로 안고 가면은 선거는 회고나만 하겠죠. 예. 이걸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부산이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서 멀면 멀수록 점점 죽어가는 도시들, 지방들. 예. 그런 현재에서 이렇게 가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 희망의 횃불을 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해낸다 그러면 또 반전의 그런 역전도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가덕도 이슈 말고 또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부산 분들은 지역이 발전이 자꾸 쇠퇴하는 것, 인구가 빠지는 것, 젊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것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뭐 부산에서 출마 준비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이 젊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명색이 제2의 도시라 그러는데 평생을 몸을 실어서 살고 싶은 또 살기가 필요 최소한의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부산
부산에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도 성장 발전시키는 예. 그런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게 일각에서는 정치공항이라고 매도를 합니다만은 부산이나 경남처럼 점점 경제가 쇠퇴해가는 지역에서는 정치공항이 아니라 경제공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그래도 흩어져 있던 이 세 개라도 하나로 뭉쳐서 뭘 해보자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위기감의 발로거든요. 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24시간 경제공항이다. 특히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기까지 착륙이 가능한 그런 경제공항을 만들어서 외자 유치도 하고 기업 활동도 국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는데 부산 지역은 지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단 말이죠. 예,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적인 승리, 민주당의 승리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부산은 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히려 거꾸로 선택을 한 거죠. 우리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좀 지지해줘야 되겠다. 예. 뭐 이런 호소가 또 먹혔고요, 일부. 예. 그러면서 선거 막판에 거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가덕도 신공항 5석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혹은 부산시장을 우리를 주면은 부산을 바꾸겠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밀어줬더니 뭘 해줬냐 민주당에서, 이런 실망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고요. 예.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런 실망감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사무총장 맡고 계시니까. 예. 최근 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 세종시 이전안 발표했는데. 예. 이거 국회 다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은 국회 사무처도 세종시로 이전되는 거죠? 국회 다 이전하는 안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안은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최대치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 이런 거 남겨놓고, 예. 상임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옮겨가는 그런 안이 최대치고요. 예. 최소치는 정부 기관들이 지금 세종시에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국회 상임위원회를 옮기자. 그럼 11개 상임위원회 됩니다. 예. 11개 상임위원회와 플러스 알파를 옮기자. 이게 이제 최소치인데, 만약에 최소치로 간다 그러면은 국회 기능의 절반 정도가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간다 그러면 야당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야당은 참 조심스럽네요. 예,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예. 아니고, 야당 입장도 시범 사업 정도를 해보자라는 게 현재 원내대표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옮겨가 보자. 이 정도의 입장이 야당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필 또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서울시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최근 총장님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예, 예. 어떤 책입니까? 이제 제목은 고통에 대하여인데, 예. 부제가 1979년에서 현재까지 예. 한 40년 당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사 책입니까? 예, 제가 겪은 정치 예. 현장의 이야기들, 예. 또 그 시기 동안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거기에 대한 저희 공감과 분노, 예. 이런 것들이 저를 정치하게 만든 원인이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일관된 스토리로, 특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좀 안 알려진 뒷이야기들까지 예. 다 섞어서 재미있게 써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출마 전에 항상 책을 쓰던데. 이 책은 사실 출판사가 제안해서 쓴 책인데, 출마와는 전혀 상관없이 7월부터 준비를 쭉 했던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1979년 이야기부터 쓰셨다니까, 또 YS 국회의원 시작할 때 같이 하셨으니까, 부산이 계속 야도라고 불렸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념상. 그렇죠. 제가 79년에는 고3이었는데 예. 그때 범화 사태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정치의식의 뿌리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 사건도 불가피하게 이제 YS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 그러면서 또 제가 하필 그 뒤에 김영삼 총재 비서까지 하게 됐으니까 예. 최근 초반부는 그 YS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점 지형이 변한 것은 뭐 3당 합당이 원인입니까? 뭐가 원인이라고 보세요? 3당 합당도 큰 원인이 됐죠. 예. 큰 원인이 됐지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점점 이제 쇠퇴하고 저발전의 길로 걸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은 7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예. 그 젊은 청년들이 1년에 한 2만 명 이상 매년 빠져나가 버려서 예. 25년 동안에 최근 25년 동안에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예.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인구 구성의 변화도 큰 요인이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어쨌든 아직 결정 안 하고 고민하고 계시니까 고심 끝에 만일 출마를 하게 되시면 저희랑 다시 한번 인터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총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배돈 기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 일요일 역대 최다치 1000명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 나가지 않고 전화통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집계됐고요. 월요일이었던 어제 718명으로 쭉 줄어들었다가 오늘 다시 900명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이 802명 꼴인데, 예.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일평균 774명,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지역 발생이 800에서 1000명, 또는 더블링, 2배로 늘어나는 이런 급격한 증가 시인데, 이 기준에 근접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는 충남 당진의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102명으로 급격히 불어났고요. 경기 시흥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총 18명 됐고, 경북 안동에 있는 복지시설에서도 12명이 확인됐습니다. 예.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시킨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단계에서도 큰 효과가 없었고 지금 계속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2.5단계 효과가 아마 한 일주일 내로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도 좀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입니다. 결단이란 것은 3단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도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최후의 수단인데, 오늘 사실 또 당정이랑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의 경우 3단계를 올리자라고 또 오늘 강력하게 대차 의견을 냈고, 이낙연 대표는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에다 좀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3단계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병상도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된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 환자의 병상 확보도 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에 따르면은 서울시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총 77개가 있는데 지금 2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제 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틀 이상 대기 중인 확진자도 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런 입소 지연에 대해서 자치구의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 무증상 확진자들의 경우 입소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이틀 이상 대기자가 11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상급 종합병원 2곳에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고 또 이
회복기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상태가 호전되고 또 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기저질환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이런 회복기 전담병원으로 옮겨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검사 숫자를 보면은 지금 뭐 올해 초는 뭐 10,000명 이렇게 하루 했는데 최근에 4만 명까지 하루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 숫자가 많아지면 확진자도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그거 당연한 거고요. 또 이제 수도권의 임시검사소가 어제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여 곳이 먼저 설치가 돼서 어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바로 그냥 검사를 익명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어제 첫날이었던 어제도 한 5천여 명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서울역이나 강남역을 비롯해서 한 150곳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또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3주 동안 대대적으로 선대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증상이 없으셔도 또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뭐 당연히 그 검사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선제적으로 검사 숫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던데 뭐 서울역에서도 하고 있고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줄이 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좀 늘려가고 있을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뭐 휴대폰 번호만 제공하면은 익명으로 일단 정보가 남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역학조사 관계, 그러니까 뭐 확진자랑 같이 있었다, 밥을 먹었다 이런 거랑도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좀 줄이 길더라도 불안하시다면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 백신 도입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방역 당국의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세균 총리가 오늘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거기에서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서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해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제 뭐 영국과 미국이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언급을 하면서 또 우리의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백신 확보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도입이 차질이 없겠다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사실 그 야당을 중심으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뭐 K 방역을 자랑하다가 뭐 K 장례를 홍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 범부처 회의체를 가동을 해서 전 정부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수처 비판론을 일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일단은 국무회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이 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추석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공수처 논의에 물고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전 정부를 언급했는데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뭐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등을 차례로 열거를 하고 역사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거다 공수처가 이런 걸 강조를 했고 또 공수처의 의미 중에 하나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가 작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또 이제 윤석열 총장 등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또 그것을 반발하는 검사들 갈등 구도라는 것을 좀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다시 한번 오늘 힘을 실어준 그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최근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눈길을 끈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이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어떻게 독재랑 연결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 공수처를 주장했고 자신도 2012년에 공수처를 공약을 했었다. 근데 이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가 됐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공수처 출범의 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전 정부의 어떤 오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이야기에 야당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예,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취임 당시에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한 건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희석 대변인도 공수처를 이제 법까지 개정하면서 공수처장을 정권의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어떻게 이게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느냐 자가당착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우리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에서도 이미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언급을 꼬집으면서 어떤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를 주장했느냐. 지난 정부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죠. 있었다면 오히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보다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워서 청와대 게슈타포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맹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승리가 사실상 공식화 됐다면서요? 짧게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14일이고요.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서 대선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 대선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로 그동안에 취급이 되었습니다. 11월 3일에 미국 국민들이 투표한 게 사실상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사실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이어오는 바람에 오늘 이 선거인단 투표가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연방 대법원의 소송에서 패배한 데 이어서 오늘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패배가 확정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 전략이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보센터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부분 박장재소 박지원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총장이 2차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렸고 현 시각에서는 지금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증인신문이 사실 관건이었는데 마지막 증인까지 어쨌든 신문이 착착 이뤄졌고 그렇다면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사실 의결 자체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위원 자체의 수가 수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한 자정 전에는 아마 일단락이 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네. 7시 1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한다고 하면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동수 감찰부장이고요. 아마 많은 질문을 할 거는 예상이 됩니다. 예.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러 개 연관이 돼 있어요. 판사 사찰 부분도 연관이 돼 있고 예. 채널A 쪽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문만 끝나면 사실 일정은 끝났다고 봐도 예. 됩니다. 남은 일정은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징계 심의 의결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도 역시 꽃바구니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윤 총장 또 추장관을 응원하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면서 지지자들 고마운데 추우니까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고맙다 말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절정의 시 한 구절을 또 썼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절정의 시 문구를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뭐 봄이 온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이제 추 장관의 지금까지 좀 행보를 보면 지금 징계위 전후로 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읽는다든지 뭐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면서 브라질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언급하는 거. 또 오늘까지는 이육사의 시 강철무지개 이런 표현이 들어간 시를 인용하는 게 사실 이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법무부 수장이고 징계위가 소집돼서 어떤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공정함 그리고 중립성을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소 퇴색하게끔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뭐 본인의 의지를 드러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글쎄요. 뭐 윤석열 총장도 출근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이 정치인이 아닌데 뭐 이렇게 한 건 어떻게 정치인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네. 추미애 장관도 굳이 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결론은 오늘 나게 돼 있으니까 예. 자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서 1차 때 기피 신청을 했는데 오늘은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징계위원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또 다른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1차에서는 4명 기피 신청했다가 통째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각이 됐는데요. 기피권 남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 2가지 정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정부 법무공단의 이사장 했던 측면, 법무부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새롭게 위촉이 되는데 위촉되자마자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느냐. 예. 뭔가 이해할 수 없다. 그거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신성식 징계위원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채널A 관련해서 KBS 오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관련 자료를 성명 불상자가 주었다고 하는데 검찰 내에서는 아마 그 성명 불상자가 신성식 부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채널A 관련된 이 징계 내용에서 관련성이 있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기각됐죠? 기각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기피 신청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확률이 거의 뭐 1000건, 10,000건 있으면 한 건 될까 말까거든요. 0.1% 뭐 그 내외인데 재판도 그런데 하물며 징계위원회에서 받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절차적 문제점을 계속 따지고 조금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될 때마다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면서 기피 등등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KBS 채널A 오보 확인 당사자로 신성식 검사가 지목됐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마 안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 얘기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요. 네. 근데 혹시 지금 뭐 네.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성이 있다라고 야당에서 또 검찰 측에서 얘기하니까 윤 총장 측에서 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 기피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네.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선 전에는 신성식 이제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 이제 두 번째 이제 새롭게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5명 그쵸. 위원 중에 4명 기피 신청했는데 1명 빠진 사람이 신성식이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뭐 참모다 이래가지고 당시에는 뺐는데 일단 이 신성식 위원이 KBS에 사실상 뭐 그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가 뭐 공모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건을 제보하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라고 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종전의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피를 했잖아요. 회피를 했잖아요. 이제 본인이 재판 성향 문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제보를 했다. 이 논란이 일자 뭐 구체적인 이 회피 사유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런 맥락에서 사실상 이 징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같은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냐. 신성식 위원이 KBS에 또
또 뭐 제보 내지는 확인을 해줬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 측에 새롭게 신성식 위원을 문제 삼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법에 따라서 딱딱 떨어지고 있어요. 예. 검사징계법, 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좀 끌어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그거 관련된 심의를 한다 그러면 또 하루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거를 징계위원회에 얘기하기보다는 예. 언론에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론전이다. 예, 이걸 자꾸 하니까 사실 이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들의 타이틀을 보고 많이 판단하는데 예. 계속 뭔가 문제 제기가 되고 뭔가 잘못되고 있고 또 기피 신청이고 또 절차하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또 언론 역시 윤 총장한테 좀 유리하게 많이 보도하고 많이 타이틀을 달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명 위원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을 때도 이걸 결론은 뭐 추미애 장관 측 인사 아니냐, 네. 혹은 반 윤석열 측 인사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가치 판단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니까. 주상적이니까 네. 그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은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아마 박지원 변호사 그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명 중에 4명만 참석한 거 이것도 위법하다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검사 징계법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박지은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론전을 편다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의 향후 법적 절차를 대비하는 측면도 윤석열 총장 측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면 사실 실체적 판단 이외에 절차적인 그 적법성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죠. 판단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7명 관련해서 검사징계법 4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위원회는 7명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는 문헌상 분명해 보이고 예. 만약 재척 회피 여러 사유로 위원이 이제 결여가 된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예비위원 3명을 둔다라는 취지는 이게 4명한테 판단을 받는 것과 7명한테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이 대상자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이 입법 목적에는 타당한 것 같고 예. 그렇다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향후 행정소송 절차에 가서는 절차적 흠결로 좀 판단받을 수 있는 지점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징계법 18조에 보면 징계 의결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입니다. 예. 이것도 출석을 전제한 거예요. 만약에 7명을 다 해야 된다면 제적위원회 과반 찬성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반적인 징계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 징계도 위원이 있긴 하지만 가반 출석에 출석위원회 찬성, 가반 찬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검사징계법만 달리 해석할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징계법 18조 징계 의결 2조에 보면 출석위원 가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가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그렇죠.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이제 1항은 출석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그렇죠. 이랬으니까 7명 중에 4명은 된다는 게 법무부 이야기고. 네.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한 2항은 어떤 말입니까? 이게 요건 쉽게 말하면요. 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4명의 위원이 지금 있습니다. 4명이 출석을 했고요. 예. 이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 되려면 3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3명이 되는데 이게 문헌은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의견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이 해임을 했고요. 예. 두 번째가 면직을 했고 세 번째가 정직을 하고 네 번째 감봉했으면 다수의 의견은 세 번째 의견대로 불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징계 받는 사람한테 정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임, 정직, 감봉이라면 정직이 되는 거고 또.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징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리한 것부터 세 번째 사람 결론으로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나오면은 뭐 볼 거 없고. 예, 그럴 거 그렇죠. 없죠. 예를 들어 4명 중에 3명이 해임이다 하면 해임이 되는 해임인데 거고요.
나눠지게 되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예.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사람 의견대로 된다. 그러면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수해서 차례로. 그렇죠. 빼버립니다. 예. 마지막 걸 빼버리고 한 명이 남는 거죠. 법조항을 왜 이렇게 어렵게 씁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이해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징계가 마찬가지예요. 예. 검사 징계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공무원 징계 아니면 군인 징계 예.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헌상 장윤희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7명이 가는 게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다 모든 징계위원회는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알겠습니다. 찬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윤 총장 측에서 나중에 법으로 대위하기 위해서라도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이 1항이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명의 과반수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는 된다. 이런 그렇죠. 말이겠네요. 네, 그렇죠. 다만 세부적으로도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째 네.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8명의 원래 증인이 채택됐었는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증인을 철회한 것 같은데. 네. 징계위원회 처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왜 징계위원회에서 철회했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지? 일단 명시적으로 이유를 밝힌 거는 없는데 예. 지금 언론 분석을 보면 진술서를 대신 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진술서를 대체했을 수 있다는데 그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본인이 증인으로까지 이제 선서를 하고 위증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제 선서 의무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검찰에 좀 반대되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예. 스스로 기피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스스로 기피하고 어쨌든 이번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페이퍼로 대신한다는 건 아직 확실히 알려진 건 아니죠. 예, 그걸 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는 거고 또 본인이 위원회 자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위원회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본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 또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예.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난도 좀 감안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증인 신문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우리에게도 신문권을 달라고 했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법률상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안 돼 있다. 네. 근데 이게 니은 받침과 미은 받침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그게 왜 달라 하겠지만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심입니다. 미음 받침이 됐을 때는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예. 변명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절 심자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이면 우리가 피의자 신문이죠. 이거는 주로 묻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변은 변명 말고 묻는 거에서 수사나 조사하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를 니은을 붙이는 신문이라고 그러고 이 증인 지금은 신문을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징계위원이니까. 예, 징계위원회니까 묻고 본인이 필요하면 답변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하는 피의자 신문은 니은을 붙이는 신문이게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네. 받아들여줬네요, 이거. 예, 이건 받아들여졌고 좀만 덧붙인다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니은 받침 신문과 미음 받침 신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렇죠. 영장실질심사 예. 할 때는 미음을 붙이는데 그때는 이제 법관만이 그렇죠. 이제 신문을 할 수 있고 신문의 주체가 법관이고 저희 이제 변호인들이 증인 신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에다가 니은 받침 신문을 쓰거든요. 그렇다니까 이걸 문헌상 해석하면 신문은 어쨌든 재판부나 판단의 주체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신문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신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 법무부 측 입장은 이 검사징계법 13조에 신문, 미음 받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신문의 주체다. 변호인은 신문에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길을 열어준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도 이제 신문을 이제 징계위원회 할 때 자꾸 윤석열 얘기를 하니까 독특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실제 징계위원회 열렸을 때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경우 대부분 징계위원회에서 신문합니다. 어떤 징계 받는 변호사라든지 대리인이 신문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맥락상으로는 징계위원회 얘기가 좀 맞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변호인도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는 정직 3개월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직 6개월 정도가 나오면은 사실상 해임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뭐 해임이 나오면 정치적인 후폭풍이 엄청 거셀 거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때는 또 대통령이 재가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책임 공방이 대통령까지 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본다면 정직 6개월은 사실상 해임 조치에 상응하기 때문에 이걸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 집행 정지 가처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처분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했을 때도 인용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그 이후의 법률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이 징계위원들이 사실상 중간 정도의 정직 3개월 정도에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좀 해임이나 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렇게 징계가 됐고 사유 6개 정도 봐서도 지금 뭐 김봉현 접대 부분이라든지 윤곽근 구속 뭐 등등 해서 징계 혐의가 없는 무혐의가 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견책 같은 거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감봉도 그렇고. 그렇다면 정직 이상인데 결국 네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언론에서는 누가 정직 2월 할 거, 누가 정직 6월 할 거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건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법조인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 법조인이 3명이고 검사가 1명이거든요. 굳이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3사람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부분인데 글쎄요. 뭐 저는 한 3사람 정도는 면직이나 해임 정도를 하지 않을까. 1명 정도는 정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사람째 의견이 면직이나 해임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끌었잖아요. 네. 여기서 만일 정직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아마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 얘기를 계속 합니다. 언론에서 자꾸 정직 얘기를 하고 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나머지 3사람은 막 4명 다 위원들이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정한준 교수라든지 안진 교수님이라든지 지금 이용구 차관 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어진 법대로 본인의 표를 행사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해임이 맞느냐, 정직이 맞느냐, 면직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봤을 때 이 토론은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쓰고 그것을 한다면 글쎄요. 정직을 했다가는 가타가다가는 무혐의 되고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크게 좀 무거운 형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그러니까 합니다. 아마 그렇게 정직이 나온다면은 정치권에서 뭐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스스로 사표 아니면은 뭐 왜냐면 이거는 뭐 징계위원회를 떠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거 나오려고 이 난리를 쳤냐고. 그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그 증인 신문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다수결로 하는 거.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까?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이제 오고 가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이것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징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국방부 같은 데 있으면서 간사가 있으면 간사가 얘기를 하고 하긴 하는데 토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본인의 의견만 이게 달라요. 재판부 3심이 하는 합의부는 부장 판사나 재판장이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데 다 각자 다른 징계위원이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꾸려갈지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징계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그냥 다 들어보고 결국은 표결을 할 거거든요. 그 표결을 딱 보고 4개 중에 3번째 의견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안이 또 사안인지라 아마 소개하는 과정은 거칠 것 같은데 본인은 뭐 어떤 입장을 낼지 뭐 이런 의견 조율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떤 이 무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완화된 의견 교환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